수진아, 무료급식소 봉사를 갔다가 배식줄 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는 저 여인. 거짓골을 한 저 사람이 7년 전 제가 버렸던 전처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억 자산가가 된 저와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전처. 그리고 전처 옆에 있는 저 두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차가운 11월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재훈 씨는 봉사단 조끼를 여미며 종로 3가 무료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51살, 이제는 누가 봐도 여유 있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코트 안에 입은 캐시미어 스웨터, 손목에 시계까지. 하지만 그는 지금 그 모든 걸 벗어둔 채 그저 한 사람의 봉사자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권했던 거였죠. 요즘 기업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별 생각 없이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별 다른 기대도 감정도 없이 그저 몇 시간 국 한 그릇씩 떠주고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이 보였고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건네받고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된 자리에 섰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묵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더러운 털모자, 손등이 트고 갈라진 손들. 재훈 씨는 묵묵히 국을 떠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갔습니다. 그는 그저 반복했습니다. 국자를 들고 담고 건네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줄 끝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훈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줄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가엔 지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그 여자는 수진이었습니다. 7해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등을 돌렸던 그 사람. 재훈 씨의 손에서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아직 재훈 씨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아이들.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윤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옆에 봉사자가 무언가 물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그저 그 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그 순간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재훈 씨,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옆에 선 아이들이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엄마 손만 꼭 쥔 채.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7해 전 그가 등을 돌렸던 그 사람, 그가 외면했던 그 얼굴,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두 아이. 무료급식소 줄 끝에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그 작은 존재들. 재훈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재훈 씨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당황과 수치심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재훈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재훈 씨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아니에요. 수진이 재훈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재훈 씨. 그녀는 아이들을 뒤로 감추듯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의 팔이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그 순간 재훈 씨는 뼈만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가벼움에 재훈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놔주세요. 수진이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재훈 씨는 힘을 풀었지만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금니를 꽉 문 듯한 턱선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운 건지, 낯선 건지,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너무 작았습니다.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다 드러나 있었고,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머리는 엉켜 있었고, 남자아이의 볼은 빨갛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됐어요? 수진이 다시 한번 재훈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훈 씨한테 보일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재훈 씨는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본 척을 어떻게 해? 지금 이 상황이 뭐가 어때서요?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재훈 씨를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주친 그 눈엔 슬픔보다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체념이었는지. 재훈 씨는 그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 씨는 재훈 씨 인생 사시고 저는 제 인생 삽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재훈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수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7해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재훈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매일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시킬 순 없어.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장을 찍는 모습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재훈 씨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빚을 갚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결국 일어섰습니다.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7년 만에 1,00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훈 씨는 수진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웠고 사진도 버렸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수진은 재훈 씨가 지우려 했던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아이들 손을 잡고 무료급식소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거였어.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여자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재훈 씨는 그 손끝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밥 안 먹어? 여자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응, 먹어.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는지. 수지는 다시 재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훈 씨, 부탁이에요. 그냥 가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눈을 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재훈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의 어깨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식대 앞으로 걸어가는 그 작은 뒷모습이 재훈 씨의 시야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의 봉사자들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엔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밥 안 먹어? 그 목소리가 재훈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수진이 배식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쟁반을 받았습니다. 봉사자가 국을 떠주고 밥을 담아주고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재훈 씨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긴 테이블 끝자락,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쟁반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고 남자아이는 밥을 입 가득 넣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먹어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진과 그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재훈 씨는 그들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조용히 섰습니다. 수진은 재훈 씨가 다가오는 걸 알아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손에 쥔 숟가락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남자아이의 입가엔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수건도 없이 그냥 손등으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관심 없으실 거면서요. 그 한마디에 재훈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재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7해 동안 재훈 씨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재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훈 씨, 아이 아니에요.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재훈 씨는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이들이에요. 재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안도보다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디 있는 건지, 왜 수진과 아이들이 이런 지경이 된 건지,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 뒤로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는지. 수지는 남자아이의 밥그릇을 당겨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재훈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게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수진이 처음으로 재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길 바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가 절 떠났잖아요. 재훈 씨가 끝내자고 했잖아요. 그땐 어쩔 수 없었다. 사업 망해서 힘들었다. 나까지 고생시킬 순 없었다. 그런 말 다 알아요. 그때 재훈 씨가 한 말 다 기억해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훈 씨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끝냈잖아요. 저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자아이가 국그릇을 비우고 남자아이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수지는 두 아이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도 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갔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것뿐이에요.
수진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손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줄게. 내가 뭐든지 해줄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재훈 씨 동정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재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의 쟁반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재훈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옷깃을 여미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잊어주세요. 수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급식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남자아이의 짧은 소매가 재훈 씨의 시야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재훈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그저 핸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수진의 얼굴이, 아이들의 모습이, 그 작은 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수진의 번호가 없었습니다. 7해 전에 지워버렸으니까요. 재훈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기댔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수진을 붙잡았더라면, 함께 버텼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수진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 하지만 재훈 씨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재훈 씨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벅찼습니다. 수진이까지 그 지옥에 묶어둘 순 없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을 사랑했기에 그녀만이라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재훈 씨의 자존심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망한 남편으로 남고 싶지 않았던,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자존심. 재훈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해 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수진이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갈라진 손,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그 눈빛. 재훈 씨를 보던 그 차가운 눈빛. 재훈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웃으며 걷는 연인들,
손잡고 가는 가족들. 재훈 씨는 그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한강변에 와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훈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저 물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재훈 씨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사 한 명이었습니다. 내일 회의 건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재훈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 회사 대표, 성공한 사업가. 사람들은 재훈 씨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재훈 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7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실은 도망이었다는 걸. 수진을 잊기 위한, 그 죄책감을 묻기 위한 그런 도망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재훈 씨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훈 씨는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원 한 명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적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누군가 재훈 씨를 불렀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훈 씨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훈 씨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심 풍경. 재훈 씨는 의자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어제 본 그 모습들만 맴돌았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해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재훈 씨와 수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훈 씨도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 씨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저 조용히 울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서 혼자. 그 순간 재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걸. 재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하십시오. 네, 사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재훈 씨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다시 어제 그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차를 몰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급식소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곳이었지만 오늘은 배식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그 모습을. 재훈 씨는 천천히 주변을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재훈 씨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수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수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근처 상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훈 씨는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급식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급식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봉사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봉사단장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봉사단장이 재훈 씨를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혹시 어제 배식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아이 둘 데리고 온 여자분 아십니까? 봉사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가끔 오시던데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요. 재훈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개인정보는 따로 받지 않아서요. 재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사단장이 재훈 씨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재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봉사단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배식 있습니다. 7시부터예요. 그때 오실 수도 있겠네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단장이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재훈 씨는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받아줄까? 하지만 재훈 씨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녀의 눈빛이 그걸 말해줬습니다. 동정받기 싫다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말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재훈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할까? 수진의 말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루한 옷, 갈라진 볼, 배고픈 눈빛. 그 작은 존재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재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나이는 48,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종로 쪽에 있을 겁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 사모님 말씀이신가요? 재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훈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날 밤 재훈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야경. 하지만 재훈 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저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재훈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종로 3가 뒤편 쪽방촌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씨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곧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주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쪽방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재훈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지금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재훈 씨는 묵묵히 운전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이 7해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로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재훈 씨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훈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재훈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복도는 좁았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재훈 씨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두드려도 될까? 밤늦은 시간인데 아이들은 자고 있을 텐데. 재훈 씨는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재훈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을 들어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문틈 사이로 재훈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좁은 틈 사이로 재훈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은 재훈 씨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요? 찾았어. 재훈 씨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요. 여긴 오빠가 올 곳이 아니에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재훈 씨는 본능적으로 문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재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줘.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재훈 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체념. 수진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환영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재훈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구석엔 작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고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말하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보일러는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는 작은 미니 냉장고 하나. 재훈 씨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다 봤으면 가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 씨를 똑바로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7해 전에 내가 잘못했어. 너를 혼자 두고 간 것도 그 뒤로 찾지 않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재훈 씨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는 무너져 있었어. 빚에 쫓기고 사업은 망하고 내 자신조차 추스를 수 없었어. 그래서 너까지 그 지옥에 묶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 수진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손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 사실은 내 자존심이었어. 망한 남편으로 남고 싶지 않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훈 씨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눈을 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해 동안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빚을 다 갚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벌었어.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어. 재훈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너를 봤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가진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걸.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닿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떠난 뒤에 나도 살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랑하려고 했어요. 아이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갔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사람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보증을 섰던 것도 몰랐어요. 집도 잃고, 일도 잃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재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 말에 재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성공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삶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꼴이에요. 아이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오빠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예요. 오빠는 오빠 세계에서, 나는 내 세계에서. 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7해 전엔 내가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재훈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책임질 거야. 아이들도 너도 내가 지킬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 씨는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수진은 재훈 씨의 말을 듣고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아이가 작게 뒤척였습니다. 수지는 가서 아이의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재훈 씨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전부예요. 재훈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집 잃고, 일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료급식소 다니는 것도, 쪽방에 사는 것도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수진의 손이 여자아이의 뺨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급식소에서 오빠를 봤을 때 죽고 싶었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재훈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아이들을 지켰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켰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모를 거야.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훈 씨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7해 동안 돈을 벌었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너였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켜낸 너였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훈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재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도 아이들도 내가 책임질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동정 필요 없다니까. 동정 아니야. 재훈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내 빚이야. 7해 전에 내가 갚지 못한 빚. 이제라도 갚게 해줘. 수지는 재훈 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해줄게. 집도 구해줄게. 제대로 된 집으로. 수진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재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아이들만 생각해줘. 아이들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어.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재훈 씨는 그 고갯짓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는 수진과 아이들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는 1학년.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본 수지는 그날 밤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진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재훈 씨를 경계했고 수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훈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재훈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손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자아이는 재훈 씨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그 무게가 재훈 씨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아이들과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재훈 씨는 아이들과 놀다가 문득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미소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7해 전에 봤던 그 미소, 결혼식 날 봤던 그 미소,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미소. 재훈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많이 웃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수지는 천천히 재훈 씨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재훈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7해 동안 쫓아다녔던 성공이, 돈이, 명예가 사실은 이 순간만도 못했다는 걸. 재훈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로부터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고 남자아이는 친구들과 매일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지는 작은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가 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스스로 찾아낸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도 살아야죠.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재훈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재훈 씨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훈 씨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했습니다.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훈 씨 앞에 찻잔을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천천히 떨어지는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7해 전 헤어질 때는 원망했어요. 재훈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왜 혼자 결정하냐고, 왜 나를 버리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를 보내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는 이해해요. 재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늦었지만 돌아와 줘서. 재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진도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훈 씨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선생님이 칭찬 도장 찍어줬어요. 아이가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재훈 씨는 그 공책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재훈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재훈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남자아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훈 씨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재훈 씨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재훈 씨는 그 온기를 느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였다는 것을. 천억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왔습니다. 재훈 씨는 수진의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수진은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재훈 씨는 신발을 신으며 수진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요. 재훈 씨는 문을 나서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재훈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7회를 놓쳤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훈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재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풍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7해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재훈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핸들을 잡고 다시 한번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수진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재훈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돈을 버는 것일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성공은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옆 차선에 가족이 탄 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창문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재훈 씨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